안녕하세요. 지은지은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19강 중국사 위진남북조 수당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위진남북조부터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촉으로 쪼개지거든요. 후한이 멸망하고 그때를 우리 중국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 그 만화나 책 같은 거 읽어보셨나요? 그게 실제 삼국시대를 소설로 그린 삼국지 연의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삼국지는 다 소설 삼국지 연이고요. 실제 삼국시대는 내용이 살짝 달라요. 어쨌든 이제 위초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나라가 제일 잘 나갔어. 그 위나라가 삼국시대 통일하기 직전에 사마염이라는 인물이 위나라의 사마염이라는 인물이 위나라를 없애고 그냥 그대로 진나라를 다시 만들어요. 한자가 달라. 어쨌든 그냥 위나라가 진나라로 바뀌었다. 그리고 황제도 바뀌었다. 사마염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진나라가 나머지 삼국시대 마무리하고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하죠. 근데 이때 오호 16국이라는 북방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수도를 옮겨요. 여기 건강, 난징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내려왔어. 수도가 위치도 내려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때를 서진, 이때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수도가 옮겨갔고요. 이 556국은 북위라는 국가가 화북을 통일했고 남조는 송제, 양진으로 이어져요. 이 북위는 다시 서위 동위로 쪼개지고 서위 동위는 북주, 북제로 이어졌다가 수나라가 남북조로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진 남북조 해서 위진 남북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북조의 북위만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선지로 나오는 건 그냥 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진도 안 나와. 동아시아사에서는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한 번도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위를 중점으로 살펴보되 나머지도 그냥 기본적인 특징만 간단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아까 설명드렸죠? 후한 멸망하고 위쪽으로 분열했다. 사마염의 진에 의해서 통일했다. 이때 북방민족이 침입을 했다. 그래서 5, 16국 시대가 전개됐다. 5호는 5개의 오랑캐란 뜻이에요. 흉노, 선비, 강, 갈처거든요. 이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수립해. 그냥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래서 총 16개의 나라가 화북지역에 보이죠? 화북지역에 강남에는 동진이 있고요. 그렇게 생겨났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5, 16국 시대를 통일한 게 북이에요. 그래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지 못하고 화북 지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5호 중에 선비족이 북위를 세워서 화북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선비족 국가고요. 북위를 통일한 건 다른 황제인데 효문제라는 황제가 이제 통일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효문제는 어떤 정책을 하냐면 효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북방 민족인데 중국을 통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 민족이지만 한족, 중국 애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애들처럼 살아보자. 그게 한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선비족 복장 버려. 한족 언어 성씨도 사용하고요. 한족과 결혼도 장려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족 애들을 직접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평소에서 러양으로 천도합니다. 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균전제라는
토지 제도도 시행합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일부 땅을 주는 거야. 거기서 너가 농사 지어라. 대신 세금만 열심히 내라. 그러면 백성들은 일정 부분 자기의 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짓고 세금을 내요. 그럼 국가 수입이 좀 괜찮아집니다. 자영농도 자연스럽게 육성하고요. 여러분 자영농이 뭔지 아나요?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자영농이라 그래. 그럼 반대가 뭐야? 소작농이죠. 소작농은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작농은 지주, 땅 주인이 따로 있어. 아시겠죠? 자, 국가적으로 유교도 존중하고요. 근데 요건 뭐 크게 강조되진 않고 불교를 장려해. 그때 불교를 장려하기 때문에 세운 여러 가지 석굴 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성의 윈강, 러양의 농만석굴 엄청 크대요. 그냥 이런 거 부기 때 지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도교, 교단으로 체계화됐지만 정식 종교로 체계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체계화됐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나요 시험에서. 남조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방의 민족이 침략했기 때문에 한족이 얘네가 서진이죠. 남하합니다. 그래서 난징, 지금의 난징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건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건강을 수도로 동진을 건국합니다. 이때부터 강남 개발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이 남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쌀 펑펑 생산됩니다. 쌀 생산량이 급증해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국품 중정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역시 관리 선발할 때 추천으로 선발하는 제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낙하산. 오케이. 이것 때문에 문벌 귀족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서 한 가문이 이 관리에 다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빠, 할아버지, 내 아들, 우리 외삼촌까지 다 관리야. 그러면 이게 한 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벌을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다 관리인데다가 관리까지 하는 귀족이야. 그래서 이게 문벌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이제 추천으로 다 자기 가족부터 꽂아주는 거죠. 아시겠죠? 국품중정제는 선지로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진남북조 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청남사상, 노장사상 이런 게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가진 사상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중림칠원이라는 인물들이 7명의 인물들이 청남사상, 노장사상을 즐겼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학에는 도연명의 기거래사라는 시 그리고 고해지의 도라는 그림이 유행해요. 이거는 선지로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고, 불교는 동진의 법현이라는 인물이 인도 순례하고요. 구마라스미라는 승려가 불경을 한자로 번역도 해줍니다. 이 정도 특징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북이는 위진남북조는 틀릴 일 없을 겁니다. 북이 중심을 먼저 학습해주고 나머지 선지 중요 특징들 학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끝! 그 다음 수나라입니다. 네, 수나라 시작해보겠습니다. 수 문제, 양견이라는 인물이 수나라를 건국했는데 북주의 신하였어요. 근데 얘가 등장해서 북주랑 북제 일단 통일하고요. 그래서 화북을 먼저 통일해요. 그 다음에 남쪽까지 정벌을 해. 근데 수나라 건국이 먼저고 581년에 수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 남쪽까지 정벌해서 589년에 중국 전체를 다시 통일합니다. 수도가 이때는 대흥이에요. 자, 통치체제. 수나라에서 삼성육부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방은 주현제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중앙 집권이 강화됩니다. 귀족의 힘을 약화돼요. 삼성육부는 이제 당나라 때까지 가서 당나라에서 정비를 한 번 더 하죠. 하지만 수나라 때부터 시작됐다. 근데 요거 당나라로 나오지.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삼성육부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서는 진짜 밥 먹듯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수나라 때도 삼성육부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제를 실시한 거죠. 국부분 중장제를 폐지하고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능력에 입각한 인재선발 제도를 실시합니다. 과거제예요. 자, 그 다음 율령체제 살펴보겠습니다. 율령은 동아시아의 법체계예요. 법. 국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그 전부터 이제 차근차근 쌓아오던 법 체계를 수나라 때 율령 체제로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율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이에요. 격은 이 율과 령을 보충한 보충 규정이고, 식은 이 율령 격을 시행하는 세부 규칙이야. 여러분, 이 동아시아사 배우면 자세히 배우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배울 필요 없어요. 알죠? 그냥 요런 게 수나라 때부터 정비됐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히려 중요한 건 요거 중요하지. 준전제도 계속 시행해요. 이건 당나라 때까지 가요. 그래서 준전제는 부귀수당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세금은 조용조로 걷어요.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 그래서 용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 우리도 그런데 노동, 그래서 그냥 뭐 공사 지을 때 가서 노역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군대 가는 거, 그걸 군역이라고 하죠. 두 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는 특산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조선 역사 배우면, 한국사 배우면 조세, 공납, 역이라고 배우죠. 이게 그냥 조용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준전제를 토지를 나눠주잖아. 그러면 그 농민들은 군대에 가서 꼭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게 부병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준전제 토지 받은 농민들은 꼭 군대 가야 된다. 이게 부병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수문제 때 업적이고요. 이제 수양제는 문제 아들이겠죠. 그래서 수양제 보면 돌궐이랑 고구려 원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우리 한국사 배우면 고구려 때 수나라 쳐들어왔다 있죠. 그래서 수양제 때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대운하 건설합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보이죠? 요걸 운하로 뚫어요. 그러니까 강을 억지로 만든 거지. 위에서부터 아래를 잇는. 대단하죠? 이거 우리나라보다 길잖아. 지금 한반도보다 긴 땅을 정근대 아무런 장비 없이, 지금 같은 장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오로지 삽으로만 뚫었다. 이게 역시 막대한 노동력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무리한 토목공사, 이거 공사는 얼마나 백성들 갈아 넣었겠어요. 그리고 고구려 원정이 실패했죠. 이것 때문에 농민들 불만이 커져서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되게 짧아요. 수나라도 40년밖에 안 갑니다. 어쨌든 수문제, 양제까지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고, 수나라는 역시 당나라에 밀려서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가끔 나오면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당나라. 근데 수나라, 당나라는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배우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수나라, 당나라 세계사에서 배우는 거는 어쨌든 황제 업적들 위주로 배우는데, 동아시아사는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위주로 배워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그 황제 업적, 수당의 황제 업적을 잘 안 물어봅니다. 교과서에도 서술이 적고 그 부분이.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쌍사하는 학생들 살짝 조심하셔야 돼. 수당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황제 업적 위주로. 그리고 동아시아사에서 배울 때는 대외 관계 위주로 이렇게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대로 암기하면 돼요. 자, 당나라. 당고조 이연이라는 인물이 당나라를 다시 건국합니다. 수도가 장안이에요. 역시 설명드렸듯이 황제 업적 위주, 아니면 그냥 이게 당나라인지만 알아도 푸는 문제들도 있고요. 좀 어렵게 내면 이제 황제 업적 물어보는데 그나마 이 둘에서 나올 거예요. 황제 물어보면.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당태종의 연호가 정관이에요. 정관. 여러분 연호 이제는 알죠? 아니야. 그래도 이것만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 그쵸? 이전에 강의를 안 듣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 연호는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명나라 이전까지는 연호가 있는 황제들도 있었고 없는 황제들도 있고 한 황제당 2개 있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명나라 때부터는, 명나라 때 다시 설명할게요. 1 황제당 1연호가 확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나라 이후부터는 막 홍무제, 강희제, 이렇게 청나라 황제들도 강희제 이렇게 부르죠. 그게 다 연호야. 그래서 명나라 이후부터는 황제 한 명당 연호가 있기 때문에 연호로 불러요. 그러면 이 당태종이란 건 뭐냐면 이건 묘호입니다. 묘호. 이거는 우리나라도 세종, 성종 이렇게 부르죠. 중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묘호는 죽고 난 다음에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은 평생 자기 살 동안 당태종인 거 몰라. 태종이라는 이름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세종도 평생 세종인지 몰라요. 그래서 묘호랑 연호를 구분해주고, 묘호는 죽고 난 다음에 붙인 이름, 연호는 연도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태종 1년을 정관 1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제가 알기 쉽게 항상 설명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치랑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2025년은 이재명 1년이에요. 이게 연호입니다. 오케이? 작년 같은 경우는 3, 24. 윤석열 3년. 이해 가죠? 이게 연호예요. 그러니까 연호의 기능은 이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연호는 황제 국가만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달력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황제만이 연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특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한국사에서는 연호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름 우리도 자주성을 갖고 연호를 붙이는 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중요하게 나온 거야. 고려 광종이나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연호를 썼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안 썼어요. 대부분 어디 거 썼게? 중국 연호를 갖다 썼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한 번도, 특히 조선은 한 번도 우리 연호를 안 쓰고 다 중국 연호를 썼어요. 이때 이제 대한제국 틀어서 우리도 황제국이 된 다음에 연호를 썼죠. 그러니까 연호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연호를 갖다 썼기 때문에 4대 의미도 있는 거예요. 중국 연호를 갖다 쓴 거는. 아시겠죠? 연호가 중요하다. 그만큼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 명나라 이전까지, 원나라 때까지는 연호가 있는 황제도 있고 여러 개 있는 황제도 있고 없는 황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묘호로 부른다. 그래서 명나라 이후부터는 또 1황제당 1연호이기 때문에 연호로 부른다. 이렇게까지. 이런 거는 시험엔 안 나오지만 역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이에요. 팁.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재밌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역사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치, 그러니까 정관이 연호잖아요. 그래서 당태종 때의 통치라고 부릅니다. 그게 정관의 치라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동돌거를 정복했고요. 근데 당 고종이 서돌걸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어렵게 되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냥 당나라가 돌고를 정복했다 이 정도까지만 나왔어요.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 얘기했죠? 항상 언제든 중국사도 한 문제씩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구분해서 내버리면 준비 안 된 학생들은 쉽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주고, 율령체제 아까 수나라 때 만들어진 삼성 육부랑 주연제를 정비해요. 한 번 더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 고종, 대의정복, 백제 고구려 정복. 백제 고구려가 당 고종 때 멸망해요. 그리고 베트남도 복속하고 서돌골도 정복합니다. 최대 영토를 확보해요. 그래서 정복지에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서 기미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지에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 그래서 간접 정책을 하는 거야. 정복 지역의 우두머리를, 자 쉽게 설명하면 한반도에는 안동 도읍을 설치했거든요. 한반도예요. 그림 좀 그래도
그래서 이 한반도의 우두머리 신라 왕이죠. 도독에 임명해서 여기를 너가 통치해, 대신 나한테 잘해, 보고만 잘해, 이런 겁니다. 이게 간접 통치 방식이에요. 이게 당나라의 기미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시험이 어려워졌잖아요. 작년부터 세계사 동아시아사가 확실히 내가 봐도 어려워지게 출제되는데, 그때 중국사에서 등장한 변화가 뭐냐면, 이제 왕조의 특징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해서 출제를 해요. 뭐 중국에선 청나라에서는 공행, 명나라에서 이갑제를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가의 좀 왕조별로 중요한 제도들은 의미까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미정책의 의미도 자세하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 당현종 때는 개원일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당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이슬람 때 배웠죠? 아바스 왕조 때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비단길을 뺏깁니다. 누구한테? 아바스 왕조한테. 그리고 안사의 난이라 해서 안녹사 사사명이 절도사예요. 절도사가 누구냐면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여기 변경, 국경지대 있잖아요. 이런 데 수비를 맡는 군인이에요. 변경의 국경 방어를 하는 수비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군대라고 하는데, 이 절도사는 이 본인 지역의 군사 재정 행정권을 장악해요. 역시 권한이 많으면 이렇게 내가 나라 없애볼까 이런 생각을 하나 봐.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도사들도 군사 재정 행정권이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또 교과서상 이유는 절도사의 권한이 너무 강화됐다 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겨우 진압했지만 이때부터 당 정부의 권위가 하락해요. 사람들이 황제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민봉기도 일으키고요. 황소의 난이라고 해서 딱 봐도 이름이 농민 느낌이 나죠. 그리고 주전충이라는 절도사에 의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절도사 때문에 멸망해요. 아시겠죠? 907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사의 난이 중요한 이유는 당나라의 통치체제를 한번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균전제 이후에 안사의 난으로 이 균전제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냥 넓은 땅을 소유해. 그게 장원제예요. 장원이란 표현 일본사 때도 배웠죠. 귀족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넓은 땅들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조는 양세법이라는 제도로 바뀌어요. 세금을 차등 부과해. 그래서 재산별로 차등 부과하고 1년에 2번 걷는 세금으로 바뀝니다. 그게 양세법이에요. 그리고 부병제는 해체돼서, 균전제에 따라서 부병제의 의무가 있었죠. 근데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부병제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병제를 실시해요. 군대 하고 싶은 사람만 와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제 당나라 전체적인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게 당나라인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당나라인지만 알면 돼라고 풀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상업 발달, 2년 3모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2년 동안 3번 벼를 재배하는 겁니다. 행이라는 상인조합을 결성해요. 근데 이게 송나라 때 행작이 더 많이 나와서 그냥 당나라 때 있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비전이라는 어음, 화폐랑 유사한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 쉽게 설명하면 종이에다 써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 갚겠다, 이런 걸 어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갚겠다를 써준 보증 증서인 거지. 이게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 그리고 시박사를 설치해요. 해양 무역을 위한 무역소입니다. 자, 문화 볼게요. 당나라는 귀족적, 국제적, 개방적 문화라서
당나라는 되게 다양한 국가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국제적 개방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래 종교도 많이 유입돼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 크리스트교 중에 네스토리우스파인 것 같아요. 크리스트교의 한 일파예요. 이슬람교 등등등등. 유학에선 공영달이라는 인물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편찬해요. 이게 훈구학이거든요. 훈구학은 이 여러 유학의 갈래 중에서 경전, 유교 경전의 해석을 강조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한 종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훈구학을 집대성했다. 고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해서 그냥 고영달이 당나라 때인지만 알아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장이나 의정이라는 승려들이 인도 순례도 다녀오고요. 시에서는 이백과 두보가 많이 활약을 해요. 이 두 사람은 종종 나옵니다. 공예품에는 당삼체,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당삼체라는 공예품이 있었다. 그림에는 왕유, 글씨에는 구양순 안진경이 유행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까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중국사는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좀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의미까지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송나라부터 다시 수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